이진동의 속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를 이끌었고 윤석열 내란 진압 과정에서 비체혁명 등 매 격변의 현장을 거리에서 지켰던 시민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지금까지 안 소장이 출연하는 방송, 유튜브 이런 건 주로 이제 묵직한 사회 현안, 민생 문제 등을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인생 스토리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일단 제 스스로 네. 시민운동가나 사회운동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운동가? 아주 대단하고 고상하시고 네. 높은 이상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네. 저는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또는 네.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하나씩 같이, 사실 저도 어려우니까 네. 같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는,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자 그냥. 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또 홍길동. 네. 홍길동, 그 뭐죠? 홍길동 은행입니다. 홍길동 은행을 운영하면서 생계 위협 받는 사람들에게 또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저 작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매번 거리에 또 시위 현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맞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저를 막 전문 시위꾼, 바풀떼기 이런 논리로 놀리더라고요. 근데 바풀떼기라는 게 이제 경찰이 쓰는 은어인데 전문 시위꾼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회 시위 현장에 바풀처럼 붙어 다닌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집회 시위에 가겠습니까? 전문이 시위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아주 자주 또는 종종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다는 뜻인데 그건 그만큼 우리가 외쳐야 되고 투쟁해야 될 일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아까 바쁠 때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거리의 투사, 집회꾼, 바쁠 때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부천사, 민생천재, 그리고 고발러, 그리고 금융권 안행어사, 뭐 이런 수식어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나에 대한 수식어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수식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래도 뭐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함께 투쟁해온 건 맞으니까요. 1980년 5월 그 광주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경험하고 언젠가 참 이 전두환 노태우 일당만큼 몰아내야 된다. 또 91년대 그 9.1학번이었는데요. 명지대학교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 세파이프에 그냥 정말 무참하게 맞아서 숨지는 그런 참사를 보면서 다시는 어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 없어야 된다 하다가 이제 어느덧 1991년도부터 치면 한 35년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운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운동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거리투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투사. 그건 괜찮은데 나머지 특히 제일 제가 듣기 불편하고 싫은 것은 고발러. 정말 고발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연대 시절에는 주로 이제 재벌이나 권력자의 어떤 부패나 만행. 그걸 꼭 해야만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 그 얘기 나오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고발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 자, 일단 거리의 투사. 이걸 좀 주로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소장은 중앙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중앙대. 근데 지금 대통령도 유일하게 유일한 게 아니라 처음이죠. 중앙대 출신. 그렇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전두환 노태우 같은 육사 출신들이나 그리고 김영삼, 윤석열처럼 서강대 출신이 한 명 있었고 YS는 서울대 김영삼과 윤석열은 이렇게 서울대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던 뒷반도 있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박근혜가
네. 서강대 대학을 제대로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대는 제대로 다녔죠. 네. 장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실을 금방 합격했으니까. 예, 법대잖아요. 예, 안수장도 법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꽈우배입니다. 과 후배가 되시는구나. 네. 그 학번 차이는 얼마나 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82학번, 저는 네. 91학번인데 제가 들어갔을 거의 때는 그럼 9년 차이네. 예, 제가 들어갈 때 이미 졸업해서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 합격해서 예. 이제 그 과 선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네네. 특히 뭐 인권 변호사라든지 이런 활동하면 네. 네, 제가 1, 2학년 때 이미 성남에서 음. 인권 변호사나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 있다더라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들었죠. 예. 중앙대 법대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권성동 의원도 있죠. 꽤 네. 막 각 학년마다 네. 110명이었는데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뭐 꾸준히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서 반드시 네, 사법시험을 봐라. 네. 네가 좋아하는 박원순 변호사나 이재명 변호사도 네. 다 사법시험을 본 다음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네. 정말 부모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네. 저한테. 그런 생각은 근데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1991년도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 스파프에 맞아 죽고 네. 91년 5월에 그 분신 정부에서 많은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노태우 군사도 항의하는 네. 어떤 분신한 거 또는 뭐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다가 거의 백골단이나 체류탄에 맞아 죽고 깔려 죽고 이런 일이 네. 발생하면서 사법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던 거예요. 어. 빨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권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김영삼 정부가 들었었는데 김영삼 정부도 하나회를 척결하거나 금융실명제를 하거나 또 전두환 노태우를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기소하거나 하는 네. 잘했는데 그래도 당시 청년 학생 입장에서는 네. 저항할 일이 꽤 있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네. 학생 활동하다가 사법시험을 못 봐버린 거죠. 지금은 어떤 지금 민생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IMF가 터져버린 거예요. 군복무를 마치고 오니까. 전국이 여러분 정말 지금 뭐 최근 그렇죠. 세대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막 전국의 집단 실업 실업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죠. 서울역하고 네. 용산역에 노숙자가 수백 그때부터 명의 그때 생겨난 거죠. 예. 서울역 앞 노숙자들. 그 전에 노숙자라는 말이 네. 여행객들에게 쓴 말이고 네. 아예 전문적으로 노숙을 하신 분들은 거지나 불황아 같은 굉장히 그 그렇죠. 그러니까 비하적 표현을 네. 썼는데 이 노숙자라는 일종의 그래도 가치 중립적인 표현은 네. 서울역, 용산역, IMF 이외에 네. 서울역 앞에 보편화되는데 지하도. 와 용산역 앞뒤에 네. 거의 뭐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노숙을 하거든요. 지금도 어렵다 지금도 그랬지만. 계십니다. 지금도 네. 서울역, 그다음에 맞습니다. 용산역, 그다음에 그 지하도에 보면 최소 수십여 명 네. 보입니다만 그래도 요즘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네. 노숙인 쉼터라든지 여러 개 흡수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가 있었는데 와 97년, 98년 얼마 차이가 맞아요. 했습니다. 네.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자살한 많고. 사람 많았고 양복 입은 노숙자도 예. 많았고. 왜냐면 갑자기 거리에 나앉게 되잖아요. 예. 그럼 빚더미에 앉으면 가족들한테 그게 그렇죠. 전가될까봐 그냥 예. 양복 입은 채로 나가고 예. 노숙 시작한 분들도 그리고 있고 이제 그랬거든요. 집에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나와가지고. 정리해고 네. 상태로 이제 서울역 용산역에 망한 자식인데 거기서 또 네. 무료급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급식소에 막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보긴 봐야겠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봐야겠다고 또 되겠다. 생각해서 네. 98년 12월에 참여연대를 찾아간 겁니다. 그때 참여연대에 예. 들어가는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 운동을 해야겠다. 민생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주창했다 했는데 갔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그때는 하다가 졸업을 보니까 한 거죠. 예, 근데 졸업하고 갔다 와서. 예, 98년 12월에 참여연대 가서 네.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막 일이 너무 재밌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님한테 그럼 한 3, 4년 정도 하고 네. 이렇게 적극 경험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인권 세상이 변호사. 좀 더 좋아진 다음에 예. 그럼 이제 2000년대가 되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좀 더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뭐 네. 국가인권위도 만들고 생산적 복지 시스템도 네. 만들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만들고 해야 될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하고 진짜 꼬시면 네. 이명박이 돼버린 겁니다.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때 이제 그 초기에 광우병 예. 파동이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네. 막 뭐 한반도 대운하를 네, 뚫는다는 네, 등 그다음에 뭐 수도를 민영하고 철도를 온갖 그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서울의 네. 소리 백운종 대표님 뭐 그다음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었던 뭐 여러 분들과 함께 막 조직을 해가지고 네. 했는데 2008년 6월 25일 날 전격적으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네. 구속자인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는 활동을 한 다음에 진짜 네.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고시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사법시험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아무튼 그 전후에서 네. 사법시험도 이제 자체가 없어져 없어지고 버렸잖아요. 로스쿨이 도입됐는데 아니 로스쿨 가려고 했더니 나이도 너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그럼 그 대학 시절에 인연이 좀 있었습니까? 아까 말한 게 인연이 9년 차이에 좀 9년 차 있었습니다. 나는 선배인데. 네. 제가 입학해서는 이제 1, 2학년 때 네. 이재명이라는 선배가 졸업하자마자 사법시험 합격해서 인권변호를 하더라. 성남 쪽에서 뭐 민변, 네. 인권변론, 노동변론 활동하고 있다더라 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네.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회 또는 운동권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막 학생이 모임하고 운동권 모임하고 졸업하는 분들 오잖아요. 와가지고 네. 막 응원도 해주시고 네. 나중에 곧 이재명이랑 같이 오겠다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얼굴은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95년도에 중앙대 법학과 MT를 갔는데 네. 배성리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거기에 91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학번인데 이제 95년도에 총학생회 집행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법대 학생회장 94년도에 법대 학생회장을 하고 95년도에 총학생회 집행부를 하고 이제 군복무는 95년 말에 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야겠다 해가지고 총학생회 집행부를 했었는데 그 MT를 갔는데 네. 거기에 과 선배님들이 한 10분이 오셨거든요. 그 응원하러 격려하러 응원하러 오셨죠.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역사적 첫 만남을 가졌죠. 그래서 재밌으세요. 뭐 네. 저기 일각에서 이재명을 막 악마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막 너무나 나쁘고 뭐 네. 딱딱하고 그다음에 뭐 거칠고 뭐 또 뭐랄까 그런 아주 못된 사람 뭐라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좋아하든 않든 이재명을 알게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공통적 평가가 이재명은 좀 재밌구나 약간. 그리고 네. 개그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는데 좀 시간 걸리지만 네. 나중에 조금 친해지면 굉장히 소통도 네. 그 뭐랄까 편안하게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딱 와 그러더라고요. 막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 과학생회장 나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과학생회장 그때 이제 있으니까 다른 선배들도 왔을 예, 거예요. 한 10명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기로는 81학번이니까 82. 예. 그럼 82군 그렇죠. 82학번이니까 제일 고참 선배인가요? 거의 제일 고참으로 왔던 것 같아요. 82학번부터 한 86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막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과학생장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고학번 나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고학번이니까 나갔죠. 자네가 안진거리인가 하면서 이제 네. 그러면서 소주를 이렇게 큰 잔에 딱 이렇게 딱 큰 잔이라는 게 무슨 대화 말하는 예전에는 아니 대화는 아니고 뭐 어쨌든 한 병 정도. 네. 예전에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이 반가우면 구두에도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접에도 이렇게 한 대접 막 주고. 네. 그래서 진짜 한 병씩 딱 따라주면서. 아니 근데 보통 네. 그렇게 줄 때는 본인이 먼저 첫 잔을 하고 이렇게 따라. 본인이 첫 잔도 하셨죠. 글라스랑 아니 대접은 사발로? 아니고 글라스로 한 잔 했던 것 같아. 한 잔 하시고 네. 이렇게 그 학생회 MT 잘해라고 봉투도 하나 주시고 네. 금일봉. 그다음에 네. 학생장님 나오세요. 최고학번 나오세요. 한 병씩 따라갖고 주셨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 첫 번째 책인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에 써놨어요. 그렇구나. 이재명 변호사가 선배님으로
첫 만남이 있었다. 소주 한 병 이렇게 가득 따라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먹으라고 해주셨고 네. 상당히 많은 후배들이 응원을 받았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을 썼는데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극우단체 계열에서 그것을 그 내용 거기만 약간 네. 두세 줄만 딱 편집해가지고 네. 후배들에게 소주 한 병씩 강요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예, 그 한 마치 병씩. 이제 지금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소주 한 병을 다 따라주고 막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저기 신입생으로는 고등학교 선배들도 이렇게 환영식이 그랬었어요. 아우, 저도 제가 그 광주의 인성고를 졸업했는데요. 네. 인성고 중앙대 모임 갔는데 네. 거기는 2병을 따라주더라고요. 2병. 당시에는. 그 이게 사발에다 따라주잖아요. 큰 사발인데 네. 냉면 사발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요즘 MZ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고문이라고 그러고 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요즘도 그 당시 상황은 그게 환영하는 뜻이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큰 냉면 또는 무슨 쟁반 비빔밥 거기다가 제 고등학교 선배님들은 2병을 따라주고 자기가 신은 양말도 둥둥 띄워놓으면서 선배의 사랑이다 하면서 양말을 왜 띄워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자기 몸의 일부를 우리에게 준다는. 요즘 애청자분들의 이거 저 식사할 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MZ 후배님들이 보시면 이런 더러운 놈들 할 텐데 나 당시에 90년대 초중반까지는 확실히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반가우면 또 첫 만나면 특히 신입생들.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동문 문화라든가 대학교 이렇게 동문, 왜냐하면 인터넷이 생기고 카카오톡이 생기고 이런 게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 유선 전화를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일라면 동문들이 모일라면 환영식 하는 게 그 학교 대학 들어가는데 입구에 방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어디 중앙대 아까 인성고라 그랬는데 인성고 동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찾아가면 선배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처음 보는 선배들이 반가우니까 환영 얼마나 반갑겠어요. 저 시골에서 학교로 올라왔으니까. 대표님이 졸업하신 연세대는 독수리상 앞에 주로 독수리상 포스트잇을 붙여놓잖아요. 어디로 와라 이렇게. 그다음에 독수리 다방 앞에. 독수리 다방 앞에. 독수리상 앞에는 붙일 데가 없고 독수리 다방 앞에 이제 많이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독수리 다방 앞에도 고향 분들이 또 대학연합 제 고향이 전남 하수인데 하순 출신들 대학생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다방에서. 거기도 갔더니 또 거기도 글라스 뭐죠? 사발에다가 소주 한. 하여튼 그 당시에 문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후배들한테 이제 반갑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한 잔씩 돌리는데 좀 많이 준 거죠. 학생회장과 이제 최고학번이었던 95년도에 9학번 저한테 했는데 그걸 뻔히 그걸 다 아는 분들이 그것을 마치 이재명이 후배들에게 갑질하고 그거 이제 뭐라도 왜곡을 했어요. 그게 잡아서 왜곡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건 정말 다시 한번 정정됩니다. 그날 분위기는 매우 훈훈했고 정겹고 제가 자발적으로 선배님 한 잔 주십시오 하고 내려 먹었습니다. 왜냐면 금일봉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첫 만남이에요. 맞습니다. 그날 근데 다른 사단은 없었어요. 술을 그렇게 이제 보통 막 한 사발씩 먹고 가면 그런 자리에서 또 사단도 있고 그런. 아니 뭐 선배님들이 그런 거 전혀 자 우리 후배들 힘내라고 하시고 금일봉 주시고 뭐 미무리한 행진곡 같은 다 같이 우리 힘냅시다. 그 당시에는 운동가요. 95년도니까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못한 것도 많았고 뭐 우리가 어쨌든 특히 수평적 정권 교체가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는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도 중대했기 때문에 뭐 같이 다 같이 님랭님 부르고 선배님들 다 가셨죠. 금방 가시더라고요. 한두 시간 있다 가시고 이제 저희들끼리 마무리했다.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처음으로 뵙기 때문에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첫 만남이기 때문에 뭐 머릿속에 딱 남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나도 사법시험을 언젠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봐야지. 했기 때문에 그 선배에 대해서 선망의 눈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뒤로는 만난 적이.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99년, 2000년 이렇게 만 2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총선연대에 낙천낙선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도. 예. 그 참여연대나 뭐 그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네, 녹색연합, 네, 네. 여성단체연합, 뭐 우리 흥사단, YMC 같은 네. 좀 그러니까 중도 낙천 성향의 낙서운동이 처음 처음 때인 있었던 거잖아요. 일이죠. 그래서 예. 그때 사법 처리하고 뭐 선거법 예, 위반이 예, 아닌 예. 논란이 꽤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규모로 특히 이제 뭐 민주당 안에도 일부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이제 민자당, 신한국당, 이제 국민의힘 계열인데 부정부패 또는 전두환, 노태우 부역자들, 광주학살 부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발표하고 그 지역구 가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국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했는데 그때 그 정말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었잖아요. 국민들로부터. 네. 그때 그렇죠. 우리 이진동 대표님 저는 기자 생활 하실 때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민주 국정부 비서관이 SBS 기자로 그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전담 기자 출입 기자였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일보에서 법조 기자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법조 기자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낙천낙선운동이. 막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지역구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국회의원들이 많을 때였거든요. 당시 2000년 4월 총선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성남에서 성남 시민의 모임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변호사가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낙천 낙선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회를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서 만남을 가졌죠. 5년 만이네. 네, 5년 만에. 그 사이에도 아마 이제 연락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갔더니 성남 시민의 모임 간사가 지금 유명해진 김현지 총무비서관님. 지금 실세라는 분. 그러니까 뭐.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 성격상 실세라기보다는 실무를 아주 열심히 꼼꼼히 하니까 챙긴다. 힘이 좀 실려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더 객관적 평가인데 언론에는 실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비서관님이 간사. 그리고 남강우 선배라는 분인데 언론은 개공동도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분이 사무국장.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님이 이제 이 두 명은 상근하는 분들이고요. 사무실에. 이재명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변호사에서 돈을 벌어서 시민단체에 갖다 줬기 때문에 비상근 집행위원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산하의 초기 식구들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영진이라는 이재명 그 지금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 중앙대 법대 동기, 그분도 와 계시고 임원으로. 그래서 거기서 한 40~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서울 참여연대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 그때는 브리핑도 하고. 참여연대에 뭘로 가신 거예요? 참여연대 간사인데.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그 전체 공동연대에. 파견 나가 있는 간사였어요. 참여연대 간사면서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면서 잠시 너무나 큰 이슈가 생겼으니까 총선연대라고 하는 전국의 처녀 단체가 모인 거대한 연대기구에 법률팀 간사였어요. 가가지고 선거법 강의도 하고 낙천낙선운동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성남이나 경기 중부 지역에도 못된 정치인들이 있다면 함께 하자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쨌든 정말 과 선배기도 하시고 같이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이니까 정말 반겨주고 응원해줬던 기억이 또 아주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몇 년 처음에 이제 성남시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남 시민의 모임을 계속했거든요. 그다음에 성남 시민의 모임이 나중에 성남 참여자치연대, 성남 참여연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는 더 자주 보게 된 거죠. 전국 참여연대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디프리 모임도 하면 뭐 박원순 변호사님, 이재명 변호사님. 이제 그때는 제가 다 변호사님들은 뭐 박변, 이변 줄여서 또는 뒤에 변호사님, 변호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종종 뵀죠. 그러다가 이제 기억나는 만남이 2006년도 이분이 성남시장에 나갔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즈음에도 제가 성남에 강의를 하러 한번 갔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민주당 부대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실 부대변인 될 때만. 성남시장 낙선하고 부대변인이 되는데 부대변이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 우리가 뭐 국회 기자회견으로 가잖아요. 시민단체들이. 그러면 저희를 맞이도 해주고 또는 같이 기자회견도 한다든지 이제
정당이랑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거기서 이제 뭐 정론관 복도. 지금 여러분 국회 소통관이 국회 기자회견장이 국회 왼쪽에 의원회관 옆에 있지만 이진동 대표님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정론관이 국회 본청 그렇죠. 1층 그 국회 본청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국회 사랑제 거기 그 복도에서 여러 번 봤었죠.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아 부대변이니까 논평내로 왔다고. 그러면 이게 이러는 거예요. 부대변인 논평 때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논평 내고 나가 아유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뭐하러 왔는가? 예 이명박 정권 지금 규탄하러 왔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하러 왔습니다. 오 그래 이제 이렇게 몇 번을 마주쳤죠 국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광우병 위험 밀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국면에서 이재명 시장 그때는 이제 시장님 전인데 집회를 엄청 잘 나오셨어요. 그때 느꼈죠. 아 굉장히 행동파구나. 실천파구나. 그리고 막 시민들을 위해서 독도를 포기할 그분이라는 이명박을 상대로 소송도 하시고 그랬어요. 공익소송. 그때는 그렇게 또 이제 서울의 소리를 같이 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쭉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옆에서 지켜봤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꽈우배우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언론에서는 예전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지난 총선 때 이재명의 남자 안진걸이 막 총선의 후보를 뭐 한두 명 추천했다. 기사는 나쁘게는 안 나갔어요. 근데 과다한 호칭이 있었죠. 전혀 이재명의 남자가 아니죠. 이재명의 후배는 맞는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당대표 2번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됐잖아요. 이 과정은 저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은 아니죠. 또 참모도 아니고 왜냐면 그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맞잖아요. 그건 그때 정말 고군분투하고 목숨을 걸고 같이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거지. 그 중앙대 이제 맞습니다. 법대 선후배 사이고 그리고 시민운동하고 시민사회운동할 때 자주 만나는 인권운동하고 그래서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서 하나의 어떤 인연이 있는 거지. 측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측근 같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정치도 하고 뭐 사회운동도 하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이재명의 청년 시절, 초기 변호사 시절, 성남에서 시민운동하던 시절, 성남시장 떨어지고 2008년 대규모 집회 때 자주 나오던 시절을 가까이에서 보고 많이 본 사람, 많이 그때 접촉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서로 응원하던 사이.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이 되셨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안 소장은 그 이재명 대통령 올챙이 쪽 시절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소년공 시절, 검정고시로 힘들게 고생하던 시절은 또 모르는데 최소한 91년도부터 1년 낼 때 이미 선배들이 이재명이라는 선배가 있다. 멋진 선배가 있다. 사법시험도 그 정말 학생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집이 뭐 어디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장학금만 받고 다녔는데 늘 학생회를 응원해주는 멋진 선배가 있었다고는 그것도 이제 알고 있는 거,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남시장 하면서 굉장히 전국적 정치가가 됐잖아요. 행정가 됐잖아요. 그 과정, 시민운동을 하면서 행동과 실천과 그리고 좋은 정책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좋은 정책을 수집을 해가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실제로 해냈잖아요. 그건 전국의 시민단체로부터 정말 엄청난 지지를 받았거든요. 뭐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청년수당 이게 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때 해낸 거거든요. 그 전국의 시민단체 깜짝 놀랐어요. 와, 야, 성남시에서 저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으로 보여줬고 그 즈음에 이재명이 당선은 2010년도에 민주당 그 지자체장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 보면요. 당시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당선됐죠. 그리고 지금 환경부 장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황명성 논산시장도 2014년인가 되거든요. 10년에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14년도에 했는데 본인이 막 논산의 이재명처럼 열심히 그걸 실천해가지고 지금 최고위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2014년도에 성동구청에 당선된 정원호 성동구청장일 겁니다. 14, 18, 22, 3선 했는데. 성동구의 인기가 높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성수동에 갔다 왔는데 성동구에서는 정원호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죠. 아이돌입니다. 저도 지지율이 94%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옆길로 새는 것 예. 같은데 전화번호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실제로 공개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개하고 이렇게 민원하고 이렇게 이 문자를 보내면 다 좀 늦을지는 모르지만 일일이 대답한다고 되게 100% 예. 일일이 답합니다. 일일이 물론 답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뭐 네. 오늘 저녁 늦게 온 문자야, 뭐 내일. 그다음에 약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거는 뭐 2, 3일. 놀랍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매불쇼에도 거기, 한번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막강한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 그 소개해준 것만 쇼츠도 막 몇백만이 볼 정도로 아, 이런 구청장이 있냐 하면서 아마 저는 이진동 대표께서 다음에 네. 제가 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제가 모시고 네. 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정치관 행정가들이 그렇죠. 정원호의 네.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의 행정은 자기가 좋습니다. 이재명 싫어하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자유가 있고 특히 야당이 네. 어떻게 좋아만 하겠습니까? 뭐 정치적 지향성은 네. 다룰 수 그러니까. 있지만 행정가는 다만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했던 거, 보여준 정원호와 실천력, 성동구청장 추진력, 했던 거는 네, 정책. 보시면 예. 정말 비리는 거의 없고요. 뭐 대장동 이런 것도 보면 5,503억을 먼저 받아냈잖아요. 네. 나중에 니들이 손해볼지도 모르니까 먼저 내놔라 해가지고 평가 완전히 네. 지역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논란 있는 것까지 다 뒤로 제치고 정말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만 딱 벤치마킹하고 네. 목록 만들어서 다 구치자치선 오잖아요. 네.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여야 할 것 없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인연을 갖고 있고 또 시민운동으로 또 우리 안 수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잔뼈가 굵었잖아요. 사법시험 볼 예. 겨를도 없이 부모님 죄송합니다. 긁었잖아요. 로스쿨도 조금만 더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상 정권을 잡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큰 일을 이제 성남시장을 운영하고 경기도를 운영하다 지금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잘 아는 인재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또 배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혹시 뭐 제의, 입각 제의 내지는 같이 일하자 제의 받은 적은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뭐 있으면 차라리 제가 네.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뭐 이런 일을 밖에 벌려놓은 일, 홍길동은행, 네. 홍주청년학기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뭐 그다음에 요즘은 시민 풋살 축구 모임까지 또 그렇습니까? 생활체육도 제가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벌려놓이 많아서 뭐 네. 양해를 구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이렇게 제가 차례 우리 애청자들께 또 이진동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 텐데 그런 제안은 없었고 네. 뭐 여기저기서 자천 타천 막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진걸 소장도 이참에 좀 정부나 네. 국회에서 일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유하시는 분들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무슨 BH나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고청하도 청와대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이건 정말 인사검증도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식에.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네. 나중에라도 뭐 저는 뭐 그런 제한이 제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그런 제한이 그럴 수도 오면 있죠. 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거잖아요. 이재명을 좋아하고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걸 떠나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2010년, 17년도에 우리 이진동 대표님이 당시에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 폭로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몰아낸 다음에 문재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반듯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끼쳤거든요. 잘한 것도 물론 많지만 실망도 많이 끼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피폐된 민심이 결국은 윤석열은 괴물을 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3년 반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는 그게 대통령이 누구였든지 간에 뭐 땡땡땡 뭐 이재명 대통령 누구였든지 간에 진짜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그동안의 누적된 고통, 원래 심각했던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에다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참사, 경제 파탄, 거기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들이 정말 뭐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어떤 작은 역할이라 줘준다면 성심성의껏 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제한이 온다면 작은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꼭 뭐 빛나는 일이 아니다더라도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의 외곽 또는 정부랑 협력하는 어떤 시민사회 일원으로도 뭐라도 기여를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제가 벌려놓은 일도 너무 많고 또 제가 저는 길거리 투사로 살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인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 소장 그 별명 하나 또 있는 거 아세요? 투머치 토커라는 거? 여기 보면 오늘 이진동 대표님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의외로 제가 조용히 있을 때나 사람들 있을 때는 말수가 적습니다. 방송에서는 하나라도 그 뭔가 정보를 드리려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안 소장이 얼마나 바쁘냐면 한번 지금 수첩 가지고 나왔어요. 수첩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저는 좀 읽을 줄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알아먹을 수도 없는데 알아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여기 잘 잡아줘 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빼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일정인데 예전에는 참여연대 시절에는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이거 앞장은 더 깔끔하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는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면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것은 수첩이 아니라 낙서장 같아요. 발로 뛴 기록이다 해서 족첩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낙서장인 줄 알았더니 이게 꼼꼼히 봤더니 막 날짜 시간이 적혀 있고 그러네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방송 강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방금도 이진동 대표님하고 제가 그 대담을 하면서 정원우 구청장 초대 이렇게 할 일이 생겨나면 제가 해야 될 메모를 메모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록이 되는 것보다 제가 볼펜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머리에 더 각인이 되고 맞습니다. 더 깊이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를 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어떤 버스 체계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는 횡단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육교가 있지?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른들 많은 동네는 육교 없어야지. 그런 메모를 해놓는 거야. 그래 마포 뒤에 육교 있음. 이거 철거 추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데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은 것조차 나중에 메모를 해놓은 걸 보고 내가 무슨 메모를 하고 언제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안 소장 수첩 보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난수표 같이 낙서돼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 저 박근혜 이명박 때 제가 이제 막 탄압도 많이 받고 압수수색도 나오고 기소도 많이 됐는데 우리 이진동 대표님은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 당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에 압수수색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진동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랬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검경이나 국정원이나 안기부가 몰라보게 나만 쓴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암호로도 막 쓰기도 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강이다 그러면 성으로 써놓습니다. 성. 그럼 저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모르죠. 근데 수첩에 정자체로 써놔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쓴 글이지만 이게 왜 써놨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아는데 저도 지금 옛날 수첩을 이렇게 봐보자면 몇 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뭔 말인지 저도 몰라. 다 이제 그렇습니다. 수첩이 그 보물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도 벌려놓은 일이 많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생계 위협 겪는 사람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홍길동 지금 은행 이거 운영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 지금 이번 주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3,000명 가까이가 10만 원씩 그동안에 작년 초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생계형 범죄자가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 졸더라다 입건되신 분이 4만 명으로 떨어졌거든요. 당시도 민생복지금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은 또 그때 당시 선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먹을 게 없어서 뭘 훔치다 걸린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엔 여러분 너무 슬픈 게 11만 명으로 치솟습니다. 3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졸도는 특징이 다 뭐냐면요. 먹을 걸 훔치는 겁니다. 대부분. 생리대. 도저히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 저소득층들 서민들이 특히 어린 애들 먹을 걸 훔치다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본인은 참지만 애들이 굶주리고 있는 거 보면 저라도 도둑
자꾸 그런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뭐냐면 그렇게 범죄자로 전락하지 마라. 우리한테 연락을 하시라. 그러면 1인 가족은 10만 원, 네. 2인, 3인 이상 가족은 좀 사람이 많으니까 20만 원을 그러니까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긴급히 예. 이제 그냥 119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민생 119인데 민생 119. 좀 좋습니다. 제가 네. 그 의미를 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홍길동원의 네. 조선시대에 네. 활빈당,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활빈당이잖아요. 빈민을 살리는, 네. 서민을 살리는 정당, 무리. 물론 이제 네. 의적대일 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홍길동 은행으로 하고 지금 한 3,000명 됐는데 네. 놀라운 건 이제 최근에 민생복 지원금이 나오니까 좀 주춤했어요, 신청이. 근데 이제 그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7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1인당, 예, 1인당 15만 원. 15만 원. 네. 예, 9월 달에 10만 원 추가로 나오는데요. 비수도권은 18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제 30만 원인 거죠. 네. 10만 원이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요즘에 신청자가 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생복지원금 다 쓰시고 일자리를 얻고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불은 일단 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예.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다 예. 보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예. 그래서 위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 홍길동 은행에서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 최근에 그래서 한 2,000명이 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1,0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간단한 심사를 하니까요. 네. 대부분 대부분 제가 사연을 보고 심사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명백한 장난이거나 아니면 뭐 한 줄짜리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 제가 무슨 그렇죠. 내막인지를 모르니까 네. 이렇게 또 무성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돈이 많으면 다 드리겠지만 네. 왜냐면 그 달마다 시민들이 기부해주고 뭐 얼마 전에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 기부해주시고 네. 또 뭐 뉴스타파 최근에 그만둔 봉지욱 기자님도 500만 원 또 기부해주시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의 이제 각계각층 십실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장난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명이 지금 지원이 밀려 있어요. 1,000명이 1억이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1억이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 모금도 하고. 아니 그동안에 저도 기부도 좀 했고. 예.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3,000명을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돈만 해도 3억인데 벌써 3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뭐 이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임꺽정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원 만드는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재원 만드는 것도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재원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 이제 제가 일하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는 수없이 많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일이 다 있거든요. 뭐 변호사도 계시고 감정평가사도 계시고 뭐 유명한 기자님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번 돈 중에 이렇게 500만 원 기부해 주셔서 500만 기부 클럽 이런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조사가 있으면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그 일부로 그래서 김현선 전 광주 일자리 대전 대표님이 자기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버님 뜻이 사회에 기부하는 거였다면서 500만 원을 기부해 주시면서 그게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1호 기부자가 그래서 김현성 광주 일자리재단 김현선 대표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박영선 국회의장, 이진동 대표님이 아시는 분들이 다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이유는 그걸 기사를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다 알죠. 저희들이 뭐 대한경제 붕괴라는 책도 쓰고 되돌아보고 쓰다 책도 쓰는데 지금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 인세. 그다음에 안진걸 TV 수익금. 저는 이제 제가 방송이나 강의나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자문 이런 걸로 제가 돈을 벌고 그 돈은 제가 기부도 하고 쟤를 위해서 쓰지만 안진걸 TV는 처음부터 비영리 채널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 수익금이 그것도 그래도 그 운영비 빼고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남습니다. 그럼 그것을 홍길동 은행하고 꿈서 청년 장학금에 반씩 나눠서 기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뉴스버스나 뉴스공장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매불쇼 등에 이렇게 출연하면 홍길동은행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꼭 애청자들께서 익명으로 1,000만 원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1,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또 제 주변 지인들의 힘으로 다
이렇게 충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 지금 홍길동은행 대기하고 있는 1,000명이란 분들은 다 그 긴급하게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로서 맞습니다. 아까 긴급하게 구조를 필요로 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라고 하니까 기다리는 분은 많고 지금 자금은 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맞습니다. 우리 저 홍길동은행에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버스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소정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길동은행 검색하시면 신청,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운 분들 홍길동은행 알려주시는 역할도 해주시고요. 네. 혹시 여력이 되시면 십시일반 뭐 소액도 괜찮아요. 기부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항상 홍길동은행 하면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홍길동은행 때문에 세계일보, 그다음에 국민일보, 그다음에 뉴스원, 네. 그리고 이제 곧 뭐 연합뉴스 TV도 나가기로 했는데 기자님들이나 일반 애청자들 중에 아니 본인이 알바도 하고 일을 해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지 정말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 그래서 중에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갑자기 일할 능력이 되는데 놀고 먹으려고 네. 하는 사람들은 저희도 이제 걸러내려 노력하는데. 하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예.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보면 진짜 지원받아야 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비장애인인 경우다 하더라도 네. 진짜 일시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을 텐데 정말 알바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진짜 알바 일자리까지도 일시적으로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집에 누가 갑자기 아프면 뭐 200만 원 최저임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3인 가구가 버틸려고 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병이라든지 네. 또 큰 병이 걸리면 의료비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식료품비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일은 하고 싶은데 만약에 통신비가 연체돼 갖고 통신이 두절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알바를 못 잡잖아요. 요즘 네. 다 그렇죠. 다 휴대폰 없으면 뭐 아무 일도 요즘은 일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통신비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홍길동은행이. 그러니까 홍길동은행의 그 금은 보니까 대부분 일단 끼니를 때우는 데 쓰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을 연결하는 데 주로.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결국은 당연히 맞죠. 본인들이 일을 하셔야죠. 알바든 뭐든.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긴급한 도움을 드린다고 따뜻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까 이제 119 민생구조지원금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10만 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네,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제 돈 10만 원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액절도 아까 말한 것처럼 소액절도를 시도하다가 네.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요즘은 워낙 네. CCTV가 잘 되고 다 걸립니다. 다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예 거지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네. 그다음에 또는 야반 도주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정말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은 극심한 채무나 생활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정말 이것만큼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어떤 분이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동네에서 노숙을 하면, 그러니까 아마 주거 공간을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동네에서 노숙을 하면 동네 사람 알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몰래. 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더라. 하반신을. 네. 지금 산속에서 자고 있다. 네. 지금 이틀째 굶고 있다. 정말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근데 휴대폰으로. 예, 휴대폰은 이제 사진 통신은 찍어서. 그 사람은 아마 통신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10만 원, 20만 원만 도와주라.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고 알바를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실제 10만 원, 20만 원이 갔는데 네. 정말 살게 되었다. 네. 이걸로 밥부터 먹었다. 네. 오랜만에 며칠 굶었는데 너무 고맙다. 그리고 알바를 시작했다. 네. 어떻게든 알바를 찾아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이러면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주거 공간도 해결하고 네. 살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그럴 때는 보람이 느껴지고, 또 어떤 아주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들으면 이게 정말 지금 어떤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안전 같은 민간에서 보완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다가 보면
이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맞습니다.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예. 같아요. 지금도 긴급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뭐 집이 불타가지고 뭐 길거리에 내앉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긴급한 네. 생계곤란에 빠지면 하는데 요건이 까다로워서 윤석열 정권 때 그 돈이 남아 돌았어요. 안 준 거죠. 네.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다음에 그건 한 번 받으면 다시는 또 안 주니까 그 제도에서 소외됐거나 이미 유용했는데 또 더 곤란한 빈곤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그 경우가 이제 민간 기금이 하는데 저는 결국 세금을 들여서 10만 원, 20만 원을 국민들 도와줘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을 드리는 방식 말고 각 지자체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마포구잖아요. 마포 홍길동 은행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재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좀 출연을 하고 그렇죠. 재원은 이제 세금보다는 네. 어쨌든 그 관내에 있는 각종 공적 기금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유지분들 또 지역의 여러 아무튼간 뜻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업들도 네. 있고 이분들이 공동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포에 긴급한 재난이나 너무 생계위기에 빠진 분들은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결했는데 거기서 탈락하거나 거기 요건이 안 되는 분은 네. 마포 홍길동은행으로. 그다음에 홍길동은행 산하에는 저는 그것도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부 지자체 있습니다. 네. 푸드뱅크. 그러니까 네. 정말 배고플 때 음식을 갖고 와서 먹을 수 있는. 네. 그게 결식아동이든 빈곤 노인이든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굶주리는 분들이. 여러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의외로 빈곤아동, 결식아동, 특히 어르신들 중에도 네. 원래 새끼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만 드시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일종의 지역마다 긴급한 생계위기에 빠진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홍길동은행이. 네. 그다음에 그 꼭 10만 원, 20만 원과 함께 음식, 네. 동네 음식 남아도는 경우 많잖아요. 네. 네. 유통기한 임박한 걸 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네. 그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테니까 좀 음식을 기부하는 분들과 필요한 분들 연결하는 시스템을 네. 우리가 갖추자. 그 시스템을 네.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예, 자치단체별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는 자치단체가 하고 네. 그거 이제 어떤 자발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돌아가게끔 그것은 그 만들어보자. 지역의 각종 자원봉사단체, 교회나 종교 네. 복지관들 또 각 구에다 보면 종합복지관 다 있잖아요. 그거를 그다음에 NGO들도 있고 네, 시민단체들. 그거를 어떤 서울 지역의 한 구를 시범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성동구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원우 구청장님. 네, 제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모범적인 사례 이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에 제가 이야기했더니 네. 이미 비슷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홍길동은행은 없지만 네. 정말 저소득층들인데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분들을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가구인가 300가구에 에어컨을 달아드렸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40도 안팎의 이 네. 맹렬한 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근데 성동구에서만 네. 그 가구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와. 에어컨 없는 데는 네. 에어컨을 달아드렸다. 근데 저희 홍길동은행하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올해 에어컨 명장들이라고 하는 에어컨 회사랑 연합해서 저희도 했는데 8가정 해드렸죠. 근데 너무 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네. 분명히 존재한다. 굶주리는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며칠째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소액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작년에만 걸린 사람만 네. 11만 명이니까 여러분 안 걸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입니다. 몇십만. 최소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돈 10,000원, 20,000원, 3만 원 그렇죠. 없어서 네. 범죄나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긴급한 어떤 생계 위협에 몰리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면 홍길동은행에 네, 맞습니다. 연락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극단 상황으로 가기 전에 맞습니다. 연락을 하셔서 구조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 주십시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작년 봄에 시작했는데 벌써 3,000명. 이 3,000명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런 극단적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예방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늦췄거나 예.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거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극단적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구조, 민생 구조. 대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지원금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하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분들의 답장은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도움이 됐지만 네. 그냥 어차피 이 사회는 나를 버렸구나. 네. 나는 이 세상에 연락할 데가 하나도 없구나. 10만 원, 20만 원 그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할 때조차 하고 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본인의 잘못도 있겠죠. 또는 주변에 냉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인생의 그 사회는 얼마나 여러분 다채롭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고. 네. 그런 연락이 많이 옵니다. 10만 원, 2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네.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었구나. 네. 나는 내일 모레 자살할 생각이었는데 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는 이게 이제 자살 예방 대책과도 관련이 있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그렇죠. 자살 예방 막 네. 엄청 캠페인하고 예산하잖아요. 네. 김건희가 마포대교 가서 이상한 짓도 네. 했고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줄여서 오히려 자살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계 대책을 복지 대책을 더 늘리는 거 자살 대책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생각도 네, 들어요. 허위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낸 사람들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낸다고 봅니다. 그 이제 허위로 보냈다들 막 이렇게 막 대부분 장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거짓말을 저희끼리 이야기해요. 아유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뭔가 너무 궁금하니까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걸러내다가 보면 잘못하면 맞습니다. 정말 아까 그 극단 상황에 몰려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도 구제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수가 있으려니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설령 그게 거죠. 누수다 하더라도 그 돈도 누군가한테 가서 그 사람도 아마 부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 부자들이 장난 안 칠 테니까요. 빈민이나 서민일 텐데 그걸로 동네에서 쓰면 또 그것도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 그 서민 경제는 도움이 됩니다. 자, 꿈수저 장학금도 하잖아요. 그 경제 형편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는 청년들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하고 이분들의 어떤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 이게 꿈수저 장학금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건 뭐 정말 꿈은 큰데 돈이 없어서 너무 고통받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쩔쩔매는 젊은이도 있다면 우리 이진동 대표나 제 같은 기성세대들이나 선배들이 도와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니까 심사 과정은 좀 꼼꼼하죠. 정말 장문에 본인의 삶의 이력,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 그다음에 향후에 본인의 인생의 꿈,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제가 길게 적어내게 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질문도 던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번 1년에 한 2번 정도 선발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벌써 이게 한 3, 4년 됐나요? 3, 4년? 네, 이번에 10명을 또 뽑았거든요. 1인당 300만 원씩인데요. 그러니까 105명이 됐어요. 아, 그럼 그랬더니 기금이 3억 1,5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양대 기금, 홍길동 기금과 꿈수 청년 장학기금 하면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식어 중에 기부천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이제 이 기금을 만들고 이제 시민들이나 제 동료들한테 기부를 요청하려면 또 본인이 먼저 좀 뭔가를 해야지 요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경제 부흥의 책 저 인세가 1,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박시동 경제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셋이 썼거든요. 같이 방송 유튜브 방송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셋이 1,500만 원 기부도 하고 저는 이제 홍길동은 지금 최근에 돈이 모자라서 해서 1,000만 원 또 별도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께서 기부 천사라고 이렇게 유머로 불러주시는데 아무튼 뭐 기분 나쁜 호칭은 아니지만 아무튼 과한데 왜냐하면 계속 더 기부해야 될 것 같은 강박 압박이 심해집니다. 근데 해야죠.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그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또 사회에 아까 청년 같은 경우도 꿈 큰데 이게 경제 형편 때문에 쩔쩔매는 청년들이 있고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그 극단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어떤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주변에 눈을 안 떠서 그렇지 주변에는 다 있다 이렇게 아시고 홍길동은행 그리고 꿈수저 장학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발러. 예. 이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예. 고소고발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저는 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흙탕에도 들어가는 그런 예. 상황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특히 나경원 의원하고 악연이 좀 있죠. 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악행을 우리 뉴스버스가 고발하고 고발 사주의 그 비리를 또 밝혀내고 네. 정치검찰이 특활비 마음대로 쓰고 디지털 캐비닛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 폭로가 됐어요. 근데 그 언론인 보고 고발까지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은 고발단체가 아니거든요. 언론인은 탐사 보도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밝혀내는 분들이잖아요. 언론은 예. 보도 자체가 고발이에요. 그것도 보도인데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수사가 뒤를 따라야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처럼 검찰이나 경찰 장악하면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수사를 이끌어내려면 그래도 검경 내 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 되고 법과 제도에서 수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신용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만 해도 드러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 보니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민생경제연구소 그래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일단 나경원은 너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후에서 본인의 비리 의혹이 끝이 없어요. 본인의 불법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맨날 남만 너무 맹비난하니까 네. 이 사람은 나경원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 본인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한번 본인도 수사를 당함으로써 사회적인 일을 실천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나경원은 뭐 자녀 비리, 아들 비리, 딸 비리, 본인 비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 아버지 사학비 네. 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 네. 이른바 국회에서의 빠루 사건. 네. 그러면 지금도 6년째 1심 재판 중입니다. 최소한 나경원은요 이재명 재판이나 송영길 재판 뭐 늦어진다 이런 말할 자격이 일도 없. 지는 6년째 재판 받고 있면서 다른 사람 재판 늦어진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것만 해서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왜냐면 뉴스타파라든지 언론 보도에 나경원 비리 의혹이 나오면 그때마다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15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나경원에 대한 가장 마지막 고발은 내란 선전선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결국 전화 받고 도망간 거 확인됐잖아요. 제가 그 내란의 밤 때 제 눈으로 봤거든요. 나경원이랑 박준태랑 국회 쪽으로 안 가고 당사 쪽으로 내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11시 반쯤에 전화 받고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로 갔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고발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경원 개인이 미워서 집안이 미워서 15번 고발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비리 의혹이 제보가 됐는데 NGO가 언론이 그걸 보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고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법성이 보이는데 고발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가 됩니다. 시민단체로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는 한 50번 고발했는데 그건 진짜 그것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사건화가 돼서 특검에서 또 맞습니다. 수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을 밝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시민운동 성취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대로 사법시험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계속 시민운동으로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미뤄서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지금 뭔가를 아까 홍길동 은행도 하고 뭐 또 하지만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힘들고 외롭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밤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아유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아유 그래도 파리도 한번 못 가봤네. 파리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가끔은 좀 힘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우도 아까 있고. 여기 저기 인터뷰하러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쳐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축구도 심하게 길게 한 데다가 막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지금 1000명이나 되는 홍길동 은행 지원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상을 선발했는데 지금 몇백 명 보내고는 있어요.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긴급히 마련했거든요. 그래 200명, 300명 보내잖아요.
그래도 몇백 명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막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머리도 아프고 고달프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부, 그때 저랑 친한 그 선배님이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부를 안 하고 있죠. 이제 근데 뭐 그분이 저한테 채무자도 아닌데 전화해갖고 기부하기로 해서 기부해서 이런 전화하는 것도 실례잖아요. 그러면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머리가 차라리 저녁에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아까 이제 들어올 때는 지쳤으나 이진동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옛날 뭐 이재명 대통령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돌아가신 어머님과 예, 그런 애틋한 슬픈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면 또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뉴스버스 같은 좋은 언론계에서 불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 힘내야지. 저는 그러니까 말하면서 지금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진짜 성공해야지.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제가 피켓도 말고 다니는 대선 때 지금 이재명 이게 제가 이게 제 부채로 갖고 다녀요. 예, 그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안진걸 안 소장의 얼굴이 그려져. 네, 이제 제 민생경영연구소 팬클럽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비책명 만세 민생진걸 안진걸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채로 하고 다니고 그늘 이제 햇빛도를 가르고 다니는데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 진짜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일 때로 얼마나 그동안 또 손을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민 절반이 여전히 집이 없고 무주택 서민들이고 이제 전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거 생각하면 아프다고도 힘나죠. 그래 홍길동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 꿈수저 더 늘리자. 올해 안에 둘 다 5억씩 돌파하자. 내가 더 기부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기부하면 되지. 이렇게 힘도 났습니다. 자, 올해 안에 5억씩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들어올 때 방송 출연해야지, 시위, 그리고 그 우리 안 소장 그 차 보면은 온갖 피켓들로 지금 다 덮여서 굉장히 차가 다 수북이 쌓여 있잖아요. 시위하러 다니지, 집회하지. 피켓 천지입니다. 차에 가보면 한 수백 개 있습니다. 수백 개. 근데 그는 또 책 써야지. 잠은 언제 잡니까? 잠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자거나 네다섯 시간 자고 나면 이제 쪽잠을 많이 자죠. 전철에서도 자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졸리니까 졸음쉼터 가서 한 10분, 20분 자기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한 30분 자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쪽잠 자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곤해도 중간중간에 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24시간 매여 있는 이제 풀타임 스텝 그 노동자는 아니고 다행히 민생연구소 상근 소장인데 이제 중간에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걸로 건강을 벌충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는 매불쇼 팀하고 풋살을 하고 일요일은 민생 FC 저희들 민생 풋볼 클럽 풋살하고 목요일은 국회 출입 기자들하고 축구하고 이러면서 체력도 좀 다지고. 그럼 이제 아까 쭉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 인연 얘기하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기억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재할 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향, 학력, 인맥 이런 족보들도 줄줄 깨는 것도 많고 노래 가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억력이 상당해요. 요즘은 완전히 알코올성 그 기억력 퇴색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억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어떤 역사나 사회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서 살았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뭐 이런 거 대학 전공은 뭘까?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놓는 편이고 알아놓으면 좀 기억을 이렇게 잘 하는 편이죠. 뭐 완벽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기억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걸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죠. 메모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을 만났잖아요. 그럼 뭐 고등학교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저장할 때도 이진동, 연대 영문과 8호, 이렇게 이제 전 경력을 써놔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 한국일보 기자. 벌써 이렇게 다 박근혜 국정농단 폭로자, 현 뉴스버스 대표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전화 오거나 할 때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여기 연대 나왔구나 말하면서 막.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또 예의라고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제가 좀 기억해 두고
또 이렇게 떠올리는 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자 예의다. 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까 잠을 서너 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지금 바쁘잖아. 일이 많잖아. 네. 바깥 일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럼 집에서는 또 그만큼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많이 없을 거고. 그렇죠. 가족들 간에 예. 이해를 해줍니까? 반은 이해를 해주면 반은 이제 저 지적을 받죠. 음. 가족들을 좀 더 챙겨야 30 몇 년 되잖아요. 이상을 시민운동을 해왔어도 예. 네, 아직 공감 많이 못했나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도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신 편인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몇 예전에 살이에요? 이제 지금 대학생인데요. 네, 대학 대학 몇 학년? 1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쯤 예. 되면 아빠를 좀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데 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빚도 많은 주제에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뭐 빚은 빚대로 갚아 나가고 기부는 기부대로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지적들 받을 때는 뜨끔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안하기도 하죠. 네. 가족들이 희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제가 좀 더 많이 벌어다 드리고. 근데 딸이 시간은 빚이 좀- 있는 걸 빚이 있는 걸 알 정도면 빚이 상당한가요? 이게 뭐 이제 그런 생활빚은 아니고 이제 제가 올해 쟤들도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청약이 되고 그러면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아도, 네. 대부분 그 청약 부금을 넣어야 중도금화 잔금 내려면 네. 대출이 없이는 사실 그렇죠. 서민 중산층 네. 가정에서는 어렵잖아요. 이제 대부분이 다 그 그거예요. 뭐. 빚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빚이라는 건 알다시피 한 몇 억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이제 열심히 갚아 나가야 되니까 딸이 그걸 알더라고요. 알면서 네. 그부터 갚어. 맨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그대로 갚고 네. 기부는 기부대로 해야 됩니다. 뭐 설득을 하고 있죠. 딸은 네. 아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응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응원하지만 이렇게 너무 밖으로만 다니고 네. 또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술도 종종 먹어야 되고 네. 그래서 건강도 해치고 그다음에 집안 형편도 뭐 우리 친척들 포함하여 어려움이도 많은데 집에 써야지 다른 데 쓰는 거에 대한 이제 네. 그 건강한 불만과 음. 비판도 공존하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운동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풋살, 예. 토요일, 일요일은 풋살 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 운동을 안 하니까요 네. 살이 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살이 덜 쪘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면 여러분 자가 운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네. 또 살이 쪄요. 그리고 끝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동료들하고 술 먹고 행사 네. 끝나면 우리 또 디프리면 나가 있잖아요. 행사를 또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요. 여러 뭐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강연회 또는 뭐 좌담회 또는 뭐 꿈수 청년 장학금 수여식, 홍길동 은행 기부식 이런 거 하면 오신 분들 귀하니까 네. 그 또 기부 하나를 더 받으려면 디프리에서 술 먹고 기부를 결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저도 기부할게요 하고 술김에 네. 그 자리에서 받아버립니다. 술김이면 갑자기 네.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바로 불러드리고.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예, 기부를 그 자리에서 하기도 바로 하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술자리를 열심히 예, 하시는구나. 1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좀 재력이 되는 분들은 네.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시민운동 하게 된 게 마지막 질문인데 예. 아까 시민운동 하게 된 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5.18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학교 들어갔을 때 예. 환경계 예, 열차 예. 사망 사건 예. 이런 거라든가 이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그렇게 의식이 꽤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의식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그 상황을 저는 이제 예.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으면 아마 그때 의분에 뛰어들었을 텐데 초등학교 때는 봤는데 시민군도 보고 하순이면 뭐 예, 그때 시민군들이 왔다 갔다 왔어요. 했죠. 그 너릿대 터널 넘어서. 하순 경찰서하고 네. 하순 탄강, 하순에 네. 큰 탄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탄강에 이제 폭약 같은 게 있는지, 왜냐하면 저항을 해야 되니까 무기로 확보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시민군도 이렇게 뽑으려고. 그래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두 번을 네. 하순 군민들이 어마어마한 환영을 해줬거든요. 막 밥도 주고 사이다도 주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을라을라. 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홀라송. 홀라송이. 네. 김대중을 석방하라 을라을라 뭐 홀라홀라. 네, 홀라홀라.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네. 을라을라처럼 들려요. 아, 그랬어요? 홀라홀라송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군중들 속에서 들리면 그다음에 또 어린 마음에는 뭐 홀라홀라라는 말은 잘 모르니까 네. 을라을라. 그래서 저는 을라을라인지 그래서 을라을라라는 그 무슨 어른들만의 구호가 있구나. 그리고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네. 특히 광주 인성고 다닐 때 네. 선생님들께서 80년 올해 끔찍한 일이 있었다. 우리 광주의 학생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대학생 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법시험도 봐야 되니까 네. 전두환 노태우는 몰아내야겠다. 몰아내는 건 동참했다 생각을 네. 고등학교 때는 했어요. 아,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까지 시켜주시고. 예. 광주 인성고 네. 스승님, 스승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예. 시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또 역사 정의의 지난한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그 고통의 끝판왕이 윤석열, 김건희 네. 정권이었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고통 속에서 등장 이재명 정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 책무감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어깨가 무거울 예, 거예요. 아주 네. 무거우실 텐데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더 무거우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내각,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 그다음에 민주당 함께하는 정당들, 그다음에 특히 피해자가 있는 참모분들은 대통령의 무게와 그 부담을 생각하셔서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네.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의 모범으로 만드는 일에 진짜 전력도 전념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권력의 속성상 어떤 오만함의 기미가 보이거나 네. 또는 갑질의 기미가 보이거나 또는 부패함의 기미가 있다면 반드시 쳐내야 되고 스스로들도 물러나고 성찰해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 벌써부터 저는 이명 정부가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네. 여당이라는 유만으로 네. 권력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건방진 또는 약간 힘이 들어가는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순간 됩니다. 지지율이 확 떨어집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그냥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언론도 감시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좋은 정책 제안 많이 해주시고 언론에서 네. 또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러면 그 맞습니다. 쓴소리해주는 언론을 고맙다고 해야지 음. 쓴소리했다고 그 언론을 막 쫓아다니면서 너무 막 음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일부가 보이던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런 말 안 들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네. 아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쓴소리도 해야 되고 예. 혹시라도 절제되지 않고 이런 어떤 권력의 어떤 그렇죠. 남용이 보인다거나 보인다거나 들떠가지고 어떤 함부로 한다거나 오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언론도 감시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네.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나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합시 지적해 주시면 아 이건 네. 좀 오바다. 아 이건 과도한데. 아 이건 지금 갑질 같은데.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벌써부터 오만하냐. 박지원 대표님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 골프와 정치는 머리 들면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 네. 그 말을 5년 내내 네. 진짜 명심해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후퇴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경제는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거리의 투사로 그리고 기부천사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 안진걸의 삶을 응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분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